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들 운영체제 수업 들어오셨죠? 네, 저는 이 수업을 담당하게 될 컴퓨터공학과 반유경이라고 합니다. 예, 운영체제는 그 다음과 같은 학수 번호를 가지고 있고, 예, 아,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시려면 기본적으로 C 언어하고 자료 구조에 대한 사항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수 과목으로 지정을 해 놓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C 언어와 자료 구조는 아신다는 전제 하에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만약 이 두 가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다음에 수업을 들으시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를 학습을 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업은 특별히 그 책을 지정하지는 않고 제가 작성하는 강의 노트로 수업이 진행이 될 텐데 이게 약간의 저작권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파일로 제공해 드리지는 못하고 사이버 캠퍼스를 참고하시면 이 강의 노트가 제본이 돼서 어떻게 배부가 되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참고 교재는 여기 보시는 실버샤츠 등이 사용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운영체제 교재가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컨셉이라고 해서 그래서 요거를 참고 교재로 뭐 사용을 하지만 뭐 이걸 꼭 보셔야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뭐 그 책이 필요하시면 어떤 운영체제 책을 참고하셔도 이 수업에서 뭐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예, 운영체제라는 과목의 강의 목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 하드웨어 바로 위에 설치되는 그런 소프트웨어 계층으로서 운영체제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운영체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공부하시는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PC를 사용하시거나 또는 뭐 노트북을 사용하시거나 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면서 이미 운영체제를 다 사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운영체제 사용자 관점에서 그 운영체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이 수업의 목적이 아니고요. 운영체제의 뭐라고 할까요? 운영체제를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 이 수업을 살펴보는 것도 아닙니다. 운영체제의 설계자, 즉 운영체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운영체제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이제 그거를 살펴보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운영체제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는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지금 뭐 리눅스라든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그리고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 위에서 돌아가는 안드로이드 이런 것들이 각각의 운영체제인데 이런 운영체제는 전 세계에 있는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 다년간에 걸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수업에서 운영체제가 어떻게 동작을 한다는 것을 맛보게 하는 것이지 이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운영체제를 직접 만들어 본다거나 뭐 이런 것은 이 수업의 그 목표에는 넘어서는 이제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그 운영체제 알고리즘과 핵심적인 부분을 공부하는 그런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강의 내용은 이와 같은데 요거는 이제 차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그 성적 평가 방법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만 먼저 정했는데요.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를 각 40%씩 정하고 기타에 해당하는 거는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텐데 예전에는 뭐 기타가 출석 10%, 과제 10% 이런 적도 있고 과제 20%뭐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이 수업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뭐 예년과 똑같이 이끌어가는 게 좋을지 근데 저는 좀 나름대로 지금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타 부분은 여러분들께 차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출석 부분은
이러한 평가 기준에서는 어디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거는 일종의 그 마이너스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회 결석까지는 성적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여기서 결석이라 함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결석을 하시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아마 다음 시간부터 전자출결을 사용을 하게 될 텐데요. 학생증을 안 가져오거나 그랬을 때 전자출결을 하지 못한 것도 이 3회 안에 포함을 시켜서, 그래서 3번까지 전자출결을 하지 않는 것은 성적에 영향이 없으나 그 이후부터 4회 이상부터는 이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1회 결석, 그러니까 4번 결석하면 2%, 5번 결석하면 4% 이렇게 감점을 해나가다가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의 결석이 되면 자동으로 F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공적인 업무로 인해서 그 학교의 학칙에 부합하는 그런 출석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서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그거는 요즘 워낙 그 출결에 관한 것이 뭐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학칙에 근거해서 뭐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인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의 부여 기준은 그 우리 상대평가 기준에서 입력 가능한 뭐 최대 기준에 맞게 A, B, C를 입력을 늘 합니다. 뭐 그거는 뭐 우리 수업을 듣는 학생이 특별히 다른 클래스에 비해서 뭐 성적이 더 안 나와야 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 A, B, C의 경계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쩔 수 없죠. 그 동점자들은 전부 같이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이 비율에 의해서 같이 내려가서 이제 한 단계 낮은 기준의 성적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비율을 꽉 채우지 못하죠. 그래서 나름 머리를 써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부분 점수나 또는 뭐 성적에서 더 동점자 중에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수강생이 있는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서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하나 윗단계로 올리면서 대신에 플러스를 드리지 않고 제로 성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로는 0%부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본인이 만약에 뭐 A0, B0 이런 걸 받았다 그러면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나는 동점자 중에서 선택받은 그런 수강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딱 맞겠습니다. 예, 오늘 첫 시간인데 그 운영체제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거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정식 수업에서 또 쭉 다룰 내용입니다. 예,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이나 PC, 노트북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사용하시죠. 그냥 전원만 딱 키면 알아서 부팅이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응용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컴퓨터가 하드웨어로 구성이 되는데 CPU나 메모리나 하드디스크 같은 각종 하드웨어로 구성이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몰라도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굉장히 편하게 버튼 하나 눌러가지고 사용을 하신단 말이죠. 그게 왜 가능하냐? 바로 이 운영체제라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체제는 기본적으로 각종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 또는 이 컴퓨터의 사용자가 이 컴퓨터에 대한 자세한 하드웨어적인 걸 몰라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운영체제는 이 윗단에서는 이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고, 그렇게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운영체제는 이 아래쪽에서 이 복잡한 하드웨어를 이 친구가 직접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CPU도 관리하고 메모리도 관리하고 하드디스크도 관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체제는 컴퓨터 분야에서 뭐 가장 복잡한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하고 까다롭죠. 그래서 운영체제도 사실 사람이 만든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만든 하나의 소프트웨어인데, 다른 응용 소프트웨어들하고는 다르게 하드웨어적인 거를 직접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서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까다로운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를 여기 슬라이드 두 장에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하나는 운영체제의 목적이 편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 위에서 각종 소프트웨어나 사용자에게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컴퓨터 시스템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이 자원이라는 게 바로 CPU, 메모리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요 아랫단에서는 이런 하드웨어 자원을 관리함으로 인해서 위에 소프트웨어나 사용자들이 하드웨어적인 걸 아무것도 몰라도 편하게 컴퓨터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현대 운영체제, 현대 컴퓨터 시스템은 프로그램 하나만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피지컬 머신 돼 있는 게 이게 이제 한 대의 컴퓨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앱스트랙트 머신 돼 있는 거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컴퓨터는 아니고, 요게 이제 실제 컴퓨터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컴퓨터에서는 한 명의 사용자가 한 명의 프로그램만을 물리적인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현대 운영체제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뭐 웹서핑도 하면서 음악도 들으면서 또 뭘 하나요? 뭐 게임도 하면서 이런 거를 동시에 할 수가 있죠. 그거는 이 한 대의 컴퓨터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사용자 또는 이 각각의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이 컴퓨터 안에서 지금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사용자가 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걸 몰라도 됩니다. 즉 이들은 자기 혼자 이 컴퓨터에서 실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실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각각 독자적인 컴퓨터에서 수행되는 것 같은 일루전을 제공한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프로그램들 입장에서는 자기 혼자만 이 컴퓨터를 쓰는 것 같이 그렇게 사용하는 건데, 이 컴퓨터는 실제로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같이 돌리고, 그러면 이 같이 한 대 가지고 여러 개를 마치 각자 독자적인 컴퓨터를 쓰는 것처럼 제공을 하려면 그건 누군가가 중간 역할을 해줘야겠죠. 그걸 해주는 게 바로 운영체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윈도우즈가 설치된 PC를 쓰신다. 그러면 음악을 들으면서 웹서핑을 하면서 게임을 실행시키고, 그런 거를 동시에 하면서 음악 소리가 나오고 게임의 키보드를 두드리면은 결과가 화면에 나오고, 또 뭐 웹서핑 클릭한 오늘의 뉴스가 화면에 나오고, 이게 이제 동시에 실행되는 그런 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여기 뭐 그림은 조금 애매합니다만 이게 이제 여러 사용자가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거나 한 명이 여러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나 그건 논리적으로 비슷한 의미입니다. 다만 이 한 대의 컴퓨터에 여러 사람이 앉아서 실행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이 여럿이 프로그램을 돌린다 이런 개념은 이 컴퓨터를 일종의 서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대의 서버에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을 해서 사용할 때 마치 나 혼자 이 서버 컴퓨터를 쓰는 것 같은 그러한 일루전이 제공이 되고 그거에 대한 실제적인 그 내부적인 처리는 운영체제가 해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사용자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하드웨어적인 걸 잘 몰라도 되고 여러 프로그램 또는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실행되더라도 나 혼자 돌아가는 걸로 가정하고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해도 잘 돌아간다. 이게 이제 앞에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운영체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기 나와 있는 컴퓨터 시스템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별표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자원 하면은 리소스, 자원 하면은 이 수업에서 계속 등장할 텐데요. CPU나 메모리나 I/O 장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 안에 있는 자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게 운영체제의 목적이다. 아까 여러 프로그램들이 한 대의 컴퓨터에서 동시에 실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실제로는 컴퓨터가 한 대입니다. 한 대인데 여럿이 또는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을 시켜야 되죠. 그러면 운영체제가 바로 이 자원에 대한 쉐어링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즉 CPU는 하나가 꽂혀 있는데 이 하나의 CPU를 짧은 시간 간격으로 번갈아 이 프로그램을 실행했다가 이걸 실행했다가 이걸 실행했다가 다시 이걸 실행했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함으로 인해서 개별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자기 혼자 CPU를 독식하고 있는 듯한 그런 거를 제공하고 그 역할을 운영체제가 한다는 거죠. 즉 운영체제는 CPU를 여러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한테 번갈아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CPU는 컴퓨터의 두뇌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굉장히 연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CPU가 뭐 수 기가헤르츠 뭐 이렇게 되면은 기가가 얼마인가요? 대충 얼마가 되죠? 킬로가 대충 뭐 한 2의 10승이니까 1000 정도, 메가가 2의 20승이니까 100만 정도, 기가 하면 2의 30승이니까 한 10억 정도 되죠. 그래서 기가헤르츠 이러면은 초당 CPU의 이 클락 빈도가 초당 10억 번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빠르게는 초당 CPU가 기계열을 1GHz다 그러면 10억 개씩 처리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이 느끼기에는 1초가 짧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1초는 이렇게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시간 폭입니다. 1초는. 그렇지만 이게 0.1초 한 100ms라고 부르죠. 0.1초 정도 되면 그거보다 더 빠른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빠르다고 느끼지 뭐 0.01초는 빠른데 0.1초는 느리고 이렇게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CPU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여러 프로그램들을 짧은 시간 간격으로, 그 짧은 시간 간격이라는 거는 0.1초 이내 그런 간격으로 이제 이렇게 번갈아 실행을 하면 모른다는 거죠. 그냥 나 혼자 쓴다 또는 내 프로그램 혼자 CPU를 쓴다,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운영체제가 CPU를 번갈아 관리하는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안에 메모리가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메모리를 얼마나 꽂아서 쓰시나요, 컴퓨터에? 요즘 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도 D램이 2GB 꽂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PC에는 그 훨씬 더 많은 뭐 수기가바이트 이상의 메모리가 꽂혀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꽂혀 있는 메모리의 용량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시키면 그 프로그램들이 메모리에 올라가서 실행이 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메모리가 다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 D램 메모리 말고 그 뒤에 이제 그 아래쪽에 하드디스크라는 것이 있고 하드디스크에서 필요한 부분만 이 D램 메모리에 올려가지고 실행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 한정된 메모리에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가 동시에 돌아가면 어떤 프로그램한테 메모리 용량을 얼만큼 할당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이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메모리라는 거는 CPU의 작업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CPU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려면 메모리에 반드시 올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될 때 어떤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얼만큼 올려놔야 느리지 않게 CPU에서 실행을 잘 할 수 있는가 뭐 그런 게 이제 이 운영체제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메모리를 적절히 분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도 운영체제의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어쨌든 컴퓨터 하드웨어라는 거는 고정이 돼 있는 겁니다. CPU 꽂아놓고 메모리 꽂아놨으면 한정된 자원인데 그 한정된 자원을 잘 관리해서 그래서 최대한의 성능을 뽑아내는 게 이 운영체제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에서 이러한 자원들을 효율성을 가지고 관리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 형평성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은 특정 프로그램한테 메모리를 많이 줬더니 전체적인 성능이 잘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 프로그램은 메모리에서 아예 쫓아내고 CPU도 안 주고 이래서 되겠느냐?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게 이제 형평성의 원리거든요. 원래 이 운영 체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지만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다가 누군가가 뭐 특정 프로그램이나 특정 사용자가 지나치게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운영 체제를 잘 살펴보시면 이 사회를 통치하는 것과 대단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 이러면 누구나 열심히 일해서 효율적으로 일해서 부를 추구하지만 그러다가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복지라는 게 있듯이 이 컴퓨터 시스템에서도 주어진 자원으로 최대한의 성능을 뽑아내는 게 목적이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너무 차별을 받는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막아주는 그런 일종의 알고리즘 같은 게 부가적으로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운영체제의 이제 역할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내부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 점선으로 사각형이 두 개가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 좌측을 컴퓨터 전공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이제 컴퓨터의 내부의 모습이 되겠고 우측은 컴퓨터 외부 장치 또는 I/O 디바이스 뭐 이렇게 부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내부에는 CPU하고 메모리가 달려 있고 그리고 매 순간 CPU가
메모리에서 뭔가를 읽어다가 일을 합니다. 기계어를 실행을 시키게 돼 있고, 그리고 이 I/O 디바이스들은 I/O라는 게 뭡니까? 인풋, 아웃풋 디바이스죠.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들에서 데이터가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인풋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작업을 해서 결과를 이쪽으로 내보내는 것을 우리가 아웃풋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I/O 디바이스는 인풋 또는 아웃풋을 담당하는 그런 디바이스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웃풋 디바이스가 되겠죠. 화면에 뭔가를 출력하거나 뭐 프린터로 뭔가를 출력하거나,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거는 인풋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드디스크는 우리가 보조기억 장치 이렇게 부르지만, 실제로 이 컴퓨터에 전공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컴퓨터 내부가 아닌 외부 장치로 보고 I/O 디바이스로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인풋과 아웃풋을 모두 할 수 있는 디바이스죠. 이 디스크에서 뭔가를 읽어다가 컴퓨터 안으로 데이터를 들여놓으면 인풋이고, 처리 결과를 디스크에다가 파일 형태로 저장하면 그거는 아웃풋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컴퓨터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의 전원을 켜면 이제 부팅이 일어나죠. 그러면 부팅이 일어난다는 것은 운영체제가 기본적으로 메모리에 올라가서 실행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 써져 있는 거는 컴퓨터가 꺼지기 전까지 항상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 중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커널이라고 부릅니다. 운영체제 커널. 그래서 이 커널은 메모리에 상주하면서 컴퓨터가 돌아갈 때는 언제나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 되겠고, 이 운영체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메모리 부분은 프로그램들을 실행시키면서 여러 프로그램들이 조금씩 이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면서 실행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PU의 작업 공간을 우리가 메모리라고 부르고, 매 순간 CPU는, 매 순간이라 하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매 클럭마다 이 메모리 어딘가에 있는 기계어를 하나씩 읽어다가 연산을 합니다. CPU는. 그래서 만약에 메모리 이러한 위치에 있는 기계어를 읽어다가 CPU가 실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운영체제가 CPU를 쓰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메모리 이 위치에 있는 기계어를 읽어다가 CPU가 실행을 한다 그러면 CPU를 프로그램 C가 쓰고 있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CPU의 작업 공간은 이 메모리이기 때문에 CPU가 이 디스크나 이런 I/O 장치, 외부 장치를 직접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다가 디스크에서 어떤 파일의 내용을 읽어와야지 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CPU가 직접 디스크에서 파일을 읽어오거나 그러지 않고, 이런 I/O 디바이스들은 그 I/O를 전담하는 그러한 일종의 작은 CPU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여기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데 I/O 컨트롤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디스크에서 뭘 읽어야 된다 그러면 CPU가 I/O 컨트롤러한테 이 프로그램이 지금 어떤 파일이 필요하니까 그 파일을 좀 읽어주세요 하고 이 컨트롤러한테 부탁을 하죠. 그러면 컨트롤러가 요청된 파일을 읽어가지고 본인의 작은 메모리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읽어놓고 CPU한테 아까 시킨 일 다 했습니다 라고 알려주면 CPU가 이제 이 메모리에 올라온 거를 이쪽으로 가져다가 일을 계속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PU는 짧은 시간 간격으로 여러 프로그램한테 번갈아 할당이 되기 때문에
운영체제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CPU 스케줄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에게 CPU 사용권을 줄 것이냐, 프로그램을 정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한테 CPU를 얼마 동안 줄 것이냐, 뭐 그런 문제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 운영체제가 그러니까 CPU가 직접 넣었어 이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CPU는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생각을 못해요. 그냥 매번 가리키고 있는 위치에서 기계어를 하나 읽어서 실행하는 그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CPU가 어떤 프로그램한테 넘어간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CPU를 지금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운영체제에 들어있는 기계어 중에 지금 CPU는 프로그램 C한테 넘깁니다라는 기계어를 운영체제에 있는 기계어가 CPU에서 실행되면서 그런 기계어가 실행되면 이제 프로그램 C한테 CPU가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CPU의 관리는 이루어진다. 즉 모든 이런 하드웨어적인 관리는 운영체제의 대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악의적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운영체제가 CPU를 잡고 있으면서 이번에는 프로그램 C한테 CPU를 주겠다 해서 CPU를 줬어요. 그랬더니 프로그램 C가 여러분들이 C 언어로 무한 루프 도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죠. 그런 해괴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무한 루프를 돌면 종료가 안 되죠. 그러면은 자기 혼자 CPU를 계속 쓰면서 안 내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이 CPU를 관리할 때는 이번에 너한테 써라고 프로그램한테 넘겨주면서 그 친구한테 무한히 쓰게 해주지 않고요. 뭐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CPU 스케줄링에서는 어떤 한정된 시간 동안만 쓰게 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CPU의 사용권을 빼앗아 올 수 있는 이런 거를 운영체제가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운영체제가 CPU를 가지고 있을 때야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프로그램 C한테 일단 CPU를 넘겼으면 운영체제도 실행할 방법이 없어요. 이미 나는 다른 프로그램한테 CPU를 넘겨서 이 친구가 CPU를 전속적으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뺏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CPU 스케줄링, 즉 CPU를 무한정 쓰지 못하게 막는 그런 거에는 운영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거를 막기 위한 하드웨어적인 그런 장치가 같이 있어서 그 하드웨어하고 협조를 해서 CPU 스케줄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모리 관리, 한정된 메모리 공간을 여러 프로그램들한테 얼만큼 쪼개어서 할당할 것인가, 요것도 이제 운영체제가 하는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 스케줄링. 여러분들 A라는 프로그램한테 CPU를 줬더니 CPU에서 실행이 되다가 디스크에서 파일을 좀 읽어와 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디스크는 대단히 느린 장치입니다. 이 CPU에 비해서 디스크는 대단히 느리다 이러면 얼마나 느린 걸까요? 한 100만 배 정도 느립니다. 디스크가. 메모리는 CPU에 비해서 한 100배 정도 느립니다. 그것도 뭐 100배 하면 엄청 느린 거지만 100만 배라는 거는 이게 비교가 안 되게 느린 겁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내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절을 통해서 그 성능 갭을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CPU하고 메모리가 성능이 100배 차이 난다. 그러면 그 갭을 메꿔주는 뭔가가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이 수업에서도 배우실 거고 컴퓨터 구조에서도 배우실 거고 그렇지만 메모리보다 더 빠른 뭐 캐시 메모리 같은 걸 두기도 하고 또 어떤 기계어들을 CPU에서 실행할 때 중첩해서 실행하는 파이프라이닝 뭐 이런 걸 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뭐 어쨌든 배우실 텐데 어쨌든 이쪽은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A라는 프로그램이 파일을 읽어주세요라고 디스크에 요청을 했으면 이 프로그램은 그 파일이 읽혀지기까지 대단히 긴 시간 동안 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CPU는 다른 프로그램한테 보통 넘어갑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B가 또 CPU를 쓰면서 실행을 쭉 하다가 이 친구도 디스크에서 파일을 좀 읽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CPU는 프로그램 C한테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프로그램들이 CPU를 번갈아 가면서 쓰듯이 I/O 장치에도 요청이 여러 프로그램으로부터 번갈아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디스크에 읽어달라는 요청이 프로그램 A로부터도 오고 B로부터도 오고 C로부터도 오고 이런 거죠. 그랬을 때 물론 요청이 먼저 온 순서대로 처리해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뭐 누가 뭐 차별받았다 이런 소리는 안 하겠지만 그렇게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처리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체제라는 거는 목적이 자원의 그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디스크도 디스크의 처리 요청이 들어온 순서대로 처리해서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비록 나중에 들어온 요청이지만 순서를 뒤바꿔서 그래서 이 디스크가 훨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디스크 스케줄링입니다. 여러분들 디스크 스케줄링하고 똑같은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엘리베이터 스케줄링입니다. 100층 건물에서 1층에 있는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바로 100층에 있는 사용자가 버튼을 눌렀는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2층에 있는 사용자도 버튼을 눌렀다 그러면 2층에서 늦게 눌렀지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면은 태워갖고 같이 태워가지고 가면은 효율적이겠죠. 그거를 뭐 1층, 100층, 2층, 99층 이렇게 눌렀다고 순서대로 한다고 1층 갔다가 100층 갔다가 2층 갔다가 99층 갔다 이러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디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디스크의 내부에는 이 엘리베이터처럼 이동할 수 있는 디스크 헤드가 존재하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서비스 하느냐 그게 바로 이 디스크 스케줄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PU 메모리 쪽하고 I/O 장치 쪽하고 굉장히 그 속도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랬죠. CPU하고 I/O 장치는 뭐 100만 배 뭐 이렇게까지 속도 차이가 나는데 이들 간의 속도 차이를 어떻게 완충할 것이냐 그거하고 관련된 게 바로 인터럽트라는 것과 캐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쉬운 것부터 설명드리면 캐싱은 그 중간 단계를 좀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CPU하고 메모리 사이에도 이게 10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간에 캐시 메모리 같은 걸 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메모리하고 디스크 사이에도 속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디스크에서 뭐 파일을 읽어달라는 요청이 올 때마다 디스크를 접근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데이터를 나중에 또 읽어달라고 하면 굳이 디스크까지 또 가는 게 아니고 메모리 어딘가에다가 보관해놨다가 나중에 같은 데이터를 다시 요청하면 디스크까지 안 가고 메모리에 복제본으로 잠시 저장해놨던 거를 그냥 읽어가면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캐싱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럽트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터럽트 이러면은 뭐 영어 단어의 뜻은 다 아실 텐데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딱히 생각을 안 해봤는데 가로채기? 뭐 어떻게 해도 좋겠습니다. 아까 CPU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이 프로그램이 I/O 요청을 하게 되면 그러면 CPU가 직접 I/O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I/O 장치에 붙어 있는 이런 그 작은 CPU들, 이 컨트롤러한테 부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부탁을 해놓고 나서 CPU는 뭘 할까요? 프로그램 A가 실행되다가 디스크에서 어떤 파일을 읽어와라. 그러면 CPU는 디스크 컨트롤러한테 부탁을 합니다. 파일 좀 읽어서 좀 해줘. 이렇게 하고 나서 CPU는 뭘 할까요? 제가 언제 읽어오나 가만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친구보다 100만 배가 빠릅니다. 그래서 100만 배의 시간이 걸려서 파일을 읽어오는 동안 이 친구가 놀고 있다면 굉장한 자원의 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컨트롤러들한테 일을 시키고 나서 그러고 나서 CPU는 당장 일할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즉 A라는 프로그램은 I/O를 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B라는 프로그램은 지금 I/O를 하지 않고 CPU만 얻으면 바로 기계어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CPU는 B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CPU 스케줄링에도 그런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PU 스케줄링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CPU는 이건 놀리면 안 된다. 계속 일할 수 있으면 일을 시킨다. 그것이고요. 그러면 프로그램 A는 지금 I/O를 요청해서 파일을 읽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컨트롤러가 다 읽었어요. 파일을. 그럼 다 읽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CPU는 계속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프로그램 A가 요청한 파일이 다 읽혀졌습니다라고 CPU한테 전달을 해야겠죠. 그 전달을 바로 인터럽트라는 방법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러가 아까 시킨 일을 다 했습니다라고 CPU한테 인터럽트라는 걸 걸어서 알려주고 그러면 CPU는 매번 기계어를 실행하고 있지만 기계어 하나 실행이 끝나고 나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터럽트 체크입니다. 혹시 인터럽트 들어온 게 없는지 나한테 뭔가 누군가가 연락하고 싶은 게 없는가. 그래서 이러한 일꾼들이 CPU한테 연락하는 방법은 바로 인터럽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럽트가 들어왔으면 CPU는 자동적으로 운영체제한테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인터럽트라는 게 들어오면 CPU는 무조건 운영체제한테 넘어가서 운영체제는 그 인터럽트 들어온 이유를 보고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파일 읽는 작업이 끝났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이제는 CPU를 얻어도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알고 CPU 스케줄링에 다음번에 CPU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작업을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럽트라는 거는 느린 장치들한테 뭔가 일을 시켜놓고 CPU가 계속 일이 끝났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CPU는 자기 할 일을 하고 있고 이 느린 장치들이 어떤 그 시킨 일이 끝나서 CPU한테 연락을 해야 될 때 CPU 입장에서는 아주 가끔이 되겠죠. 아주 가끔 인터럽트를 걸어서 그 어떤 처리 사실을 알려주고 그러면 CPU의 제어권이 인터럽트에 의해서 뭐가 실행되고 있었든 간에 자동으로 운영체제한테 넘어가서 인터럽트가 걸린 이유에 해당하는 그런 일을 운영체제에 있는 기계어를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 좀 어려운 개념인데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로세스 이러면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 초록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것들이 지금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 프로세스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CPU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매 순간 CPU에서 기계어를 실행하는 프로그램은 어느 하나가 있겠죠. 그 친구가 지금
CPU에서 기계어를 실행 중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CPU를 쓰고 싶은데 CPU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못 쓰고 기다리고 있겠죠. 그거를 운영체제는 이렇게 큐를 만들어서 그래서 CPU를 쓰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을 줄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CPU 스케줄링을 운영체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죠. 짧은 시간 간격으로 이 친구만 기계어를 실행하는 게 아니고 짧은 시간 CPU를 쓰게 한 다음에 뺏어 가지고 뒤에다 줄 세우고 다음 친구가 CPU를 쓰게 하고 또 이 친구가 조금 CPU를 쓰면은 뒤에 줄 서서 다음 친구한테 CPU가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이 CPU에서 실행되다가 디스크에 있는 파일을 읽어 와야겠다. 그러면 그 친구는 CPU를 줘봤자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CPU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디스크 입출력 Q라는 데 또 줄 서서 줄 세워놓고 CPU는 다음 친구한테 넘어가죠. 이런 식으로 디스크 입출력 Q에도 프로세스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이 친구들은 디스크 스케줄링에 의해서 비록 늦게 왔지만 디스크의 효율성을 위해서 먼저 처리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케줄링이 일어나서 처리가 끝났으면 디스크 컨트롤러가 CPU한테 인터럽트를 걸어서 알려주고 그러면 이제 CPU가 운영체제한테 넘어가죠. 운영체제는 이 친구는 지금 디스크에서 읽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디스크 큐에서 빼가지고 CPU 큐에다가 넣어주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은 어떤 균일한 종류가 아니고 사람하고 계속 인터액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뭐 게임을 한다든지 또는 웹서핑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람이 키보드를 두드리면 CPU에서 잠깐 연산을 하고 결과가 화면에 나오고 이런 게 이제 인터액티브 프로그램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웹서핑을 한다 그러면은 사람이 키보드를 두드리면 이 키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키보드를 두드리면 키보드 컨트롤러가 CPU한테 인터럽트를 걸어서 키보드 입력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인터럽트가 들어왔으니까 CPU가 운영체제한테 넘어가고 운영체제는 키보드 입력으로 들어온 데이터를 메모리로 카피해서 그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CPU하고 IO를 반복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사람하고 인터랙션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사이언티픽 애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뭐 했는데 IO 작업 없이 CPU만 굉장히 오래 쓰는 종류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프로그램이 뭐 생각나는 게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은 뭐 유전자 분석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1000 곱하기 1000 행렬에 뭐 곱셈을 한다. 이런 거는 대단히 그 CPU를 많이 쓰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CPU를 잡으면 이 친구는 계속 CPU만 쓰지 중간에 IO가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종류는 사람하고 인터랙션을 하는 프로그램은 CPU, IO를 번갈아 하는 그런 종류고 그 다음에 CPU만 엄청 오래 쓰고 IO를 한번 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 종류가 있다. 여기서는 뭐 그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너무 많이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첫날부터 지치실 것 같아서 뭐 오늘은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이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